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핵심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지고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과 이재명 표 예산은 절반씩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훌쩍 넘긴 21일 만에 극적으로 어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먼저 어제 양당이 합의안 발표했죠. 그 모습 함께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하며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제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며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며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네, 김진표 국회의장 3번이나 최종 협상 시한을 통보하면서 여야의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이 그 최종 시한이었고 오늘 안에 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문을 발표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법인세율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고요.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은 정규 편성은 하되 기본 정부 안에서 50%는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됐었던 지역화폐나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하기로 했고 금융투자세 2년 유예하자라는데 합의했습니다. 자, 이번 합의된 예산안 내용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민주당도 요구했던 거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좀 지켜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할 걸 왜 이렇게 늦췄나. 결국은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양쪽 다 명분을 살린 협상안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국회의장님께서도 중재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의장님 그다음에 여야 다 함께 충분히 명분을 살린 그런 타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시면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세율을 좀 뭐 3% 낮추느냐 이런 문제였지만 또 민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죠. 네. 너무 대형 법인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다는 얘기는 사실은 훨씬 더 기업 규모가 중견급인 기업들에게도 또 더 낮은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가니까 명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처음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뭐 1%포인트보다는 그 1% 숫자는 살리면서 효과는 여당이 얘기했던 전반적인 기업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목표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이 이제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네. 민주당이 그동안 이것을 그 본 예산 항목에 넣어주지 않고 사실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쌓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걸 본 예산에 편성시켜 줌으로써 그 법에 대한 논쟁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쨌든 좀 분리시켜 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주기는 그러니까 예산은 50% 감액을 했으니 뭐 양쪽 다 1승 1패, 뭐 1무 이 정도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 예산이 빨리 마무리돼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조기 집행하면서 시장에 또는 이 경제에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정치 영역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싸우는 것 같아도요. 어떤 대화 협상을 통해서 결과물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으로 놔둬야 된다.
저는 이번에 예산안이 그래도 훌쩍 늦게 그럼요. 타결돼서 아쉬움이 예. 크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선진화법을 왜 만듭니까? 없애버려야지.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 그냥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만 간섭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예산안이 늘어진 게 대통령실에서 자꾸 간섭을 하다 보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인의 자율성이나 판단들을 못하고 계속 합의를 할 때마다 대통령실 갔다가 왔다가 이 시간만 허비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반반씩 얻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진짜 가져오라는 말씀에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좀 이제 새해가 되면 신년부터는 여의도의 영역은 여의도에서 살 수 있게끔 자율성을 주고 본인의 말대로 뭐 당무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말만 그러지 마시고 좀 지켰으면 좋겠다. 좀 그런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말대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렇게 개입을 한 거라면 이번 안에서 이렇게 협상을 타결하게 된 것은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의 의견을 조금 저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근데 이 예산 합의를 놓고 대통령실에서 좀 언짢아했잖아요. 좀 별로 별 입장을 내고 아니, 뭐 언론 기사에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일부 그 관계자들 얘기를 언론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득지 않다. 별로 뭐 개운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따지면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께서 말하자면 마지노선을 그었잖아요. 안 하면 정부안하고 민주당 수정안으로 표결을 붙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 표결안이 될 공산이 크잖아요. 말씀한 대로 의석수거리가 많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고집 부리는 것들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반반 얻자 정도를 아마 결정해 주지 않았나. 하지만 마음은 불편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새해부터는 진짜 그만 간섭하십시오. 네, 결과는 미흡했지만 타결됐으니 수용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언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속내, 이 합의안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아까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발언이 정치적 행위죠. 예.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법정 기한을 넘기고 또 국회의장님의 중재안을 2번 정도 지금 계속 이루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잘했다. 그건 저희 같이 나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론을 한 사람 입장이고요.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조금 더 우리가 저항하고 또 이뤄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뭐 그건 역시 대통령실의 정치적인 입장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뭐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상징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좀 대통령실에서 평가할 거라고 보세요? 물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새 정부에 대한 뭐 핵심적인 예.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중요한 비중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 상황이 굉장히 여소야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건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굉장히 발목이 많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범하는 이 두 조직이 지금 시행령으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이걸 예비비로 편성을 해버리면 지금 예산도 불안정하게 받고 또 내년에 해가 바뀌어서 민주당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면 이 조직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불안하면 공무원들 중에서 여기를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안 돌아가죠. 그래서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은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었던 항목이다. 예비비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대통령실의 어떤 고집이나 의견이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협상 안에서 가장 그게 핵심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양보했더라면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아까 뭐 정치적 행위 이야기하셨지만 국회 선진화법에서 안건조정위를 만드는 건 소수의 의견을 좀 뭔가 뭉개지 않고 그걸 지켜서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안건조정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가짜 탈당하고 굉장히 무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뭐 법을 어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국회에서 다수를 점한 지금 민주당이 그 다수당의 힘을 굉장히 심하게 남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서. 근데 이거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로 잠깐만 얘기할게요.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 야당하고 협치나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눈코만큼도 있었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걸 초래한 거는요. 그냥 이 정부가 밀어붙였어요. 행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다. 따지고 보면 경찰국 논란도 경찰청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취지 염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중징계까지 하면서 눌렀잖아요. 예. 이게 정상적일까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새해가 되면 제발 여야 대표 같이 불러서 대통령께서 만나서 얘기 좀 하세요. 뭐가 그렇게 보기 싫어서 안 만나시고 모르겠다.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네, 너무 그렇게 또 좀 멀리 갈 생각이 것 듭니다. 같아서요. 예,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예산안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안 내용을 봤을 때 그중에 이제 경찰국 예산안 관련된 질문을 드렸고 또 다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인세였는데 1%포인트 모든 구간에서 낮추기로 한 그 대목을 두고 정의당에서는 사실 역사적인 퇴행이다. 세계적인 추세에도 안 맞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느 정도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명분을 잃지 않는 선에서의 적정선의 타협안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좀 좋게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정의당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시각을 민주당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 자체를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는 법인세 자체가 세수나 경기진자가 가져오지 않겠다는 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들 다 인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법인세를 인하를 그렇게 3%까지 고집을 했느냐? 결국에는 이 정부가 기업 중심의 노동, 산업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여야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해서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하니 그래도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주자라고 한 게 1%포인트 인하는 합의를 한 건데 정의당 내에서는 국제적 추세가 맞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틀린 말이나 사실이 뭐 다른 게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 안에 이 정책을 연구하고 또 이런 현상들을 분석하는 기능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10년 전에나 먹힐 만한 정말 그런 구태의연한 주제를 갖고 법인세 인하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정의당이 주장하는 그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본인들은 소수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다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뭐를 해야 합니까? 저는 이번에 1%를 각 구간별로 낮춘 거는 정말 더 많은 법인세 인하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은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민주당의 어떤 무조건 안 된다와 여기서는 무조건 전체 총액 3%를 인하해 3%포인트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정말 절묘하게 잘 섞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꼭 저는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된 말을 외치는 것처럼 되게 공허하게 들렸고요. 이제는 저는 뭐 모든 지금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내년 경기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우시죠, 시청자 여러분. 이 추위보다 지금 더 어려울 거라는 게 내년도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경기를 살려내야 됩니다. 경기의 불꽃이 꺼지고 나면 다시 불을 지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모두 다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야 된다. 그중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 거는 결코 나쁜 거나 부적절하거나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 합의를 이뤘는데 예산안 합의에 앞서서 어제 언론에서 계속 주목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검찰의 이재명 대표 피의자 소환 통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영상 보고 오시죠.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10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습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10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믿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예,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라고 말을 하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김태호 전 경남지사라든지 홍준표 경남지사 이렇게 뭔가 그 비슷한 이런 상황들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보면서 예.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조국 장관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조국 장관 그 자녀의 입시 비리가 있었을 때, 뭐 조국 백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좀 집에 돈 있고 엄마 아빠 배운 사람들은 다 그런 거 한다. 누구는 뭐 이러지 않았느냐. 결국 자신의 죄를 묻는데, 그럼 너는 어떤데? 너도 같이 수사해. 이거 물귀신 작전이죠. 박지원 비대위원인가요? 민주당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조국의 강을 이제 간신히 넘어온 것 같은데 이재명의 바다를 맞닥뜨리고 있다. 저는 어제 그 발언을 통해서 약간 정말 이재명의 바다가 도래하고 있나. 이재명의 바다라는 게 지금은 겨울이라 꽝꽝 얼어 있어서 얼음 같아 보이지만 해빙이 되면 정말 민주당을 삼킬 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자기가 그렇게 무섭냐고 얘기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무서우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들통날 줄은 몰랐는데, 뭐 나름대로 변호사시니까 이래저래 다 뭐 피할 방법을 찾아서 하셨겠죠. 그러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정치를 통해서 특히 지자체장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구나, 이런 고리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직 이제 의혹 단계니까 저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 저기에 상당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국민을 속여서 저 자리에까지 올라오고 정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정말 부정부패의 큰 산을 만드시고 이제 진짜 돈을 저수지처럼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전부는 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 또 일부 증거들, 혐의들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예.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어제 소환 통보가 된 것은 뭐 지금 그 저수지 뭐 이런 언급이 되는 뭐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성남 FC 불법 후원금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검찰에서 내놓는 입장은 전형적인 토착 세력의 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도 당당하면 수사 통보에 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논리는 변하지 않네요. 당당하면 수사이면 좀 지겹고요. 저는 좀 우습습니다. 이 검찰이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를 왜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섭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를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러운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무서운 거예요.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본인 취임 초기 지지율보다 레임덕도 없이 더 높은 지지율로 퇴임하셨고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그래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네. 코멘트를 하는데 지금 성남FC 부분의 소환 통보는요. 정말 검찰이 또 다른 끊임없는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시각을 왜곡돼서 하는 거예요. 대장동 수사는 그렇게 했는데 소환을 못 하잖아요. 왜 성남FC부터 하죠? 소환을 못 하니까요. 연말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연말연시에 사람들한테 뭔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있다 보여주기 위한 여론전이라고 저는 봐요. 이걸 성남FC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제3자 뇌물이라는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3자 뇌물이 뭐냐면 공직에 있던 시장이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광고비를 유치한 겁니다. 그럼 그 혜택이 누구죠? 뇌물을 준 대상은 시민이에요. 시민한테 뇌물을 줍니까? 시민한테 혜택을 준 것이죠. 근데 경찰에서 주장하는 바는 시민한테 혜택을 주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그걸 죄를 묻는 겁니다. 그럼 공직자가 시민한테 잘 보여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게 그게 죄예요? 저는 그런 논리라면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결국에는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왜 홍준표 전 지사나 이렇게 각 시 지자체 얘기를 하냐면 예. 다 이 뭐 성남 FC 같은 유형 부분들은 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죠. 그러면 세금을 대신할 것들이 기업이 어떤 광고를 하는데 뭐 기업이 따지고 보면 이득이 없이 하겠습니까? 광고 무슨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시와에 풀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광고를 함에 있어서 광고비가 결국에는 기업은 기업대로 이득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이득은 이재명 시장이 얻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이재명 시장이 얻은 건 없는데 단지 검찰이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 이걸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공직자들은요. 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전수조사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 없다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짧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전수조사는 누가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면은 검찰이 받아서 하겠죠. 그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다가 말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누구도 수사하라고 하면 검찰이 그것까지 수사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이재명 엄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만 일부 당내 다른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이재명 죽이기다, 정적 죽이기다라고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된다,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당이 같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서른 의원이나 조용천 의원 같은 목소리는 극소수다 이런 입장. 네, 저는 극소수라고 보입니다. 뭐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뭐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죠. 김남국 의원의 그런 주장이 극소수입니다. 지금 그 당 지도부를 구성하시는 분들하고 뭐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 그리고 뭐 조금 더 계시죠. 예, 민주당 의원의 2명의 목소리입니다. 같은 당의 목소리인데 의견이 조금 다른 듯도 보이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서른 의원이나 조응철 의원의 목소리가 극소수라고 말하고 조금 더 들은 것처럼 조응천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죽이기다라는 목소리가 극소수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당내에서 그럼 둘 다 극소수면 어떤 의견이 대다수인 겁니까? 둘 다 극소수로 보는 거는 예. 본인들 주장 같은데요. 반반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뭉쳐서 이런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성남 FC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각 지자체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뇌물죄로 수사를 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힘을 합치자. 근데 또 조응천 의원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없는 부분이니까 당당하게 네. 혼자 싸우고 당은 싸우지 않아도 된다. 둘 다 맞는 얘기 아닐까요? 50대 50입니까? 50대 50은 뭐 그렇게 구분하기 그렇고요. 네. 예. 어느 정도의 목소리가 좀 더 얘기하는 큰가 사람은 주류의 극소수고 목소리가 궁금해요. 마음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예. 제가 봐서는 당이 조금 더 뭉쳐서 싸우자는 쪽이 지금 현재까지는 한 70, 80%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련해서 이게 당끼리 조금 더 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눈다거나 협의를 하거나 할 그런 것도 그러진 있습니까? 않은데요. 지금 의원들께서 말을 아끼시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라든지 현재 이제 뭐 윤석열 정부의 야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태도들을 봤을 때는 전체 의원들 중에 한 80%는 이건 우리 당에 대한 탄압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들이 대다수고요. 그 일부분이 이제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어떤 뭐 손실을 주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 아주 극소수의 주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소환에 응하는 것은 대표께서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당당하게 임하실 거는 같아요. 네, 임하실 거는 같은데 이게 뭐 28일 날 소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이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말하자면 최소한 야당 당대표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일정 투어를 한 지 2주째 돼가고 있습니다. 예. 2주차가 접어들고 그 일정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이 끝나서
끝나고 나서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검찰에서 28일 나와라고 일방 통보를 했거든요. 검찰은 사전 협의 요청하고 출석 요구서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검찰 주장이고요. 어. 받는 사람이 그게 아닌데. 아, 그럼 그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이 직접 없었습니다. 소환 통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검찰이 뭐 메일을 보냈는지 팩스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일정을 조율하려면 최소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야당 대표가 지금 일정 들어가고 있는데 28일 나와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나서는 당당하면 소환에 응해라.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일정을 다시 조율해서 나가면 당당히 소환 조사에 임할 것 저는 그럴 같지만 거라고 봅니다. 당장 예. 28일은 너무 일방적인 소환 통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합리하다 이런 그렇죠. 의견이십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서부대변님, 정말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 관련돼서 아무런 연락이나 협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예. 글쎄요, 나중에 저는 꼭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확인해 같은데 보시면 됩니다. 예.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 다 공개되고 기록이 남는 건데 설마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아니 하긴 했겠죠. 그 역시가 네. 지금 말이 바뀌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그 당대표가 된 거를 우리가 방탄조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회 회기 동안에 못 하잖아요. 체포 못 하죠. 예. 국회 회기가 끝나도 당대표는 일정을 막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당대표 일정에 얼마나 자율성이 많은데요. 그러면 핑계댈 일을 계속 만드시겠죠. 그리고 당대표 일정이라는 게 뭐 몇 개월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언론한테 이틀 전에나 공표해도 돼요. 그러면 검찰하고 협의하고 있다가 28일 날 오라고 그러면 다 알고 있다가 28일 날 일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방탄조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변명은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뭔가 다른 일이 있었다면 어제 저런 멘트 하실 필요 없죠.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떳떳하다. 본인 말대로 이거 한번 성남경찰서에서 분당경찰에서 수사하고 무혐의 됐던 거 아니냐. 네. 그런데 내가 이거 이날 못 쓰니까 나는 못 간다. 다시 조정하겠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무섭냐? 저는 어제 거기에 대장동 얘기까지 다 하셨다고 생각해요. 쌍방울 변호사 대납까지. 정말 더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작게 얘기해서 당당함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딴 그림을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키우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 지금 당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떳떳하시다면 그다음에 이게 성남시장으로서 당연히 국고를 줄이기 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신 거라면 그냥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 국민한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왜 검찰을 설득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네이버와 두산 관련해서 이 광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건물의 용도 변경이라는 건데요. 이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재량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도시계획 절차 변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공공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 기여를 이렇게 후원금으로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거는 주먹구구식 시정입니다. 이렇게 시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남도 인구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리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꼼수든 위법이든 검찰에 가서 설명하시면 명명백백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좀 구차하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 부인을 했다가 아니라 검찰에서 뭐 팩스를 보냈든 뭐 문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일정 조율이 없었다는 것은 일방적이잖아요. 뭔가 조율이라는 거는 얘기가 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의 그 조율도 없이 일방적 28일 나와라 하는 게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얘기라는 것은 일정 조율이라는 건 계속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가 괜찮냐? 회기가 끝나고 괜찮냐? 일정은 이 정도쯤에서 비워놨으면 좋겠고 이때는 수사했으면 좋겠다. 일반인한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 야당 대표예요. 그리고 오해를 사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무차별한 이 검찰 수사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자꾸 뭔가 확정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남FC 문제도 그럽니다. 네이버든 어디에 광고비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누가 혜택을 받았어요? 특혜를 줬다고요? 특혜를 받아서 누가 혜택을 입었어요? 시민들이 입었습니다. 공직이라는 거는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뭔가를 돌려주는 자리잖아요. 그걸 처벌한다고요? 설사 기업들한테 그 기업의 이득을 뺏어서 본인이 갖고 갔으면 당연히 뇌물죄로 처벌을 받아야죠. 다 시민들이 받았다니까요. 그 시민들이 받으니까 정치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검찰에 나가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에 나가야 된다? 그건 김연아 의원뿐만 아니요, 아니라 저는- 어떤 그 누구도 정치인이라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소환에 그거에 대해서 응할 조금 수는 더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얘기를 하고 드려야 싶은 될 것 거예요. 같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이 기업들한테 이익을 어느 정도 기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법적 절차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0억을 받았던 30억을 광고비로 받았던 네이버와 두산에게 준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광고비 좋은 의도로 1억 받으면 될 걸 1,000억 원어치, 2,000억 원어치 이익을 만들어주고 거기 30억을 받은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지금 당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에게 좀 놀라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 정책이 실패해도 우리는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의도와 관계없이 의도는 살짝 숨깁니다. 그런데 결과가 내가 주민들한테 좋은 걸 해주지 않았느냐. 되게 굉장히 양쪽에서 좀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는데 의도가 좋았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정책의 결과, 정책의 효과에 책임지는 게 정책과 정부 여당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공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년 특별 사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지금 열어서 이제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김경수 전 지사 같이 사면될 것이냐, 그리고 사면된다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좋아하시잖아요. 대통령이 자유시겠죠. 근데 저는 이 자유도 국민, 그러니까 민심을 잘 읽으면서 누려야죠. 그냥 무조건 권한을 누린다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MB 사면 부분은요, 국민들이 대단히 좋지 않게 봅니다. 말하자면 파렴치한 범죄자로 보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그렇게 안 좋은데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뭔가 사면을 한다는 취지로 합니다. 아까 김연아 의원도 얘기하셨잖아요. 취지는 좋다. 취지가 좋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김경수 지사와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된 국민 대통합이 가능한 실질적인 그런 사면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만에 하나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주변 사람들이 다 MB계 의원들로 이루어져서 내 편 풀어준다라는 식의 사면이 되면 틀림없이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전 지사는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글쎄 뭐 본인이 싫다는데 그걸 줬을 때 어떤 국민적인 감동이 있을지 그게 대통령실에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해주고 네. 싶으셔도 본인이 저렇게 원하지 않는데 저걸 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론 얘기하시고 법적 기준 얘기를 하시는데 사면은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이에요. 여론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한명숙 총리를 복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복권의 요건에 맞지가 않았어요. 네. 추징금도 내지 않았고. 그러나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것처럼 저는 일정 부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하지 않는 분을 사면을 과연 하실까라는 부분 저도 궁금합니다. 김 전 지사 만약에 이제 사면을 한다면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본인이 지금 강하게 형은 다 얼마 안 남아 있고 뭐 사면인데 가석방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일종의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데 저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오늘 결과에 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잠깐 얘기하면 그러게 복권 없는 사면을 하면 꼼수 사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어찌됐든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